화면 공유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보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교재에서 어느 부분을 보고 있었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45페이지의 논의를 참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1.7.3절에서 데이터를 이제 살펴보는데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거, 요 머신러닝 모델이 무엇인지 아직 논의가 안 됐죠. 그죠? 논의가 안 됐는데 이 머신러닝 모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이 아닌 것, 즉 비지도학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특징 벡터에 대한 정답을 학습 시점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예측한 값과 정답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지도학습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계학습 유형입니다. 비지도학습의 경우는 지도학습이 아닌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비지도학습은 현재 여러 유형들이 있고 점차 새로운 유형들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비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은 차원 촉소와 군집입니다. 비지도학습들은 대체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살펴보는 과정,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활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의 유형이 이제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정의가 된 용어가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강학습과 뭐 반지도 학습과 뭐 이런 것들을 봐 상세하게 나누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어차피 이제 그 잘 정의가 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했던 부분을 이제 보면 요 사이클런의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 K민즈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요거는 그 알고리즘의 이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요 K민즈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K민즈가 데이터를 경험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에 맞춘다 해서 이제 fit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요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학습이라고 종종 표현을 합니다. 학습이라는 용어도 엄격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데이터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칭해서 학습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데이터에 대한 이제 경험이다라고만 이제 얘기하지 그 이상으로 정의하면은 이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자체를 경험시켜 줬기 때문에 일단 학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비지도가 왜냐면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겟을 경험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세터사이고 버시컬러이고 이런 걸 안 알려줬어요. 그죠? 안 알려주고 그냥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봐. 이런 거고. 그래서 그 타겟이 없이 데이터를 경험했는데 품종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측을 했다고 해서 이게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5페이지의 그 세 번째 문단을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영을 이미 했고요.
시각화는 데이터를 조사하는 좋은 방법이죠. 산점도가 그 중에 이제 하나고, 한 특성을 X축에 놓고 다른 하나는 Y축에 놓는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수행했죠. 여기 이제 보시면 X축에는 첫 번째 열을 의 값들로 하고, Y축에는 이제 세 번째 열의 값들로 이제 하겠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C라고 하는 것은 그 컬러의 약자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컬러에 이제 대응하는 값들은 이제 뭐 0번, 1번, 2번 이런 이제 숫자 값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0번, 1번, 2번을 이제 각각 뭐 블루랑 레드랑 이제 그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할당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컬러 맵을 사용하면은 이제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먼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왼쪽하고 오른쪽에다가 두 개를 이제 그리려고 제가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수행할 때는 PLT에서 이제 좀 고급 기능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1행 2열의 이제 칸을 만들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칸에다가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이제 의도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그 그래프 객체에 대한 참조를 이제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릴 때 이렇게 이제 해당 그래프 객체를 여기다가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스캐터라고 하는 것을 그릴 때는 해당 그래프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요 품종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K-means를 통해서 수행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잘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실제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컬러로 했을 때와 이제 비교해서 얘가 그 얼마나 다른가 이런 점들을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그래프를 얻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또 소개를 드리면, 요 피겨라고 하는 것은 그림 틀입니다. 이 그림 틀에는 그래프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두 개 이상의 그래프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림 틀의 크기가 이제 적절하게 그 설정돼야지 좀 제대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니까 가로를 좀 키워줬습니다. 세로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키워줬는데, 요 값은 그냥 보기 좋은 값을 적당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인치인데 우리가 뭐 화면을 뭐 자를 대고 인치를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렸고요.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 화면에 나오게 세로를 조금 제가 줄여 보겠습니다. 요 보시면 이제 실제 값은 요 그 y라고 부를게요. 0. 이 y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모형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출력값이라는 의미에서 y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값은 이제 0이고, 여기 이제 아래쪽엔 0이고, 그리고 요 빨간색들은 실제 값이 1이고, 요 위쪽에는 이제 초록색들은 이제 2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바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값이 무슨 색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예측을 수행한 것은 K-means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요 아래쪽에서는 y를 1번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틀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0인데 얘를 1로 예측했으니까 다 틀린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0번, 1번,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표기입니다. 여기서 뭐 세토사를 0번으로, 뭐 벌시 컬러를 1번으로, 버지니카를 2번으로 표기하겠다는 것은 그냥 임의적인 표기입니다. 얘를 1번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K-means의 입장에서는 얘가 그 원래 세터사를 0번으로 하고 버시컬러를 1번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얘를 1번으로 그냥 정하고 얘네들이 같은 애들인 것 같아 라고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사실상 잘했다고 봐야 됩니다. 다 맞췄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이, 이 부분은 2번으로 예측했는데 그건 우연입니다. 얘를 1번으로 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전반적인 경향성들은 웬만큼 그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근데 좀 틀린 부분이 있죠. 어디가 틀렸나요? 주로 요 부분이 틀렸어요. 요 부분이 좀 섞여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실제 정답하고 이제 좀 틀렸고 요런 것들은 혼자 좀 떨어져 있는 이상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얘가 약간 이상하긴 해도 어쨌든 실측치니까 요거 틀렸거든요. 요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주로 경계선에서 많이 틀렸어요. 그죠? 근데 전반적인 경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맞추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지드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설명력이 있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 150건인데 만약에 이제 150건 중에서 한 10대 개를 틀렸다 하면 한 140개 정도 이제 맞췄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다음 관심사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일단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이제 수행하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시각화가 좋은 방법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비정상적인 값이나 특이한 값, 요거를 한대 합쳐서 이상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치가 그냥 잘못 기록이 된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럴 수는 있지만 좀 특이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대부분 연봉을 1억 받는데 누가 혼자 100억을 받아요. 그러면은 비정상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이하긴 하지만 비정상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연봉 1억 받는데 누가 막 10만 원을 받아요. 이거 좀 이상하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이제 그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로 기록을 했는데 미국 사람이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인치로 바꿔갖고 기록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붓꽃하고 이제 꽃잎하고 꽃받침을 바꾼다든지 길이와 너비를 바꾼다든지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한 가지는 제시가 됐는데요. 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점도를 그려서 보시면, 얘가 조금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평가를 가능하죠.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막 이상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을 더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교재 제시가 되지 않은 건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describe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수점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소수점 한 두 자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describe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 통계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열별로 기본 통계를 이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describe를 수행할 때는 수치형만 고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품종열은 자동으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직전에 코드를 이제 새로 하나 이제 하고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info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info를 보시면 150개의 엔트리, 행이 있고 넌널 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이게 이제 누락값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넌널이라고 하는 것은 누락은 이제 넌이나 널이라고 하면은 넌널이니까는 누락이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행이 150개인데 그 각각 이제 100 넌널이 150개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락은 여기에서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만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150개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NA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나 아니면 뭐 짝대기 표시해놓거나 꼬표 해놓거나 이런 경우에는 값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인 누락값이거든요.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요 D 타입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제 뭐 꼬표 해놓고 뭐 NA 해놓고 뭐 이렇게 짝대기 그어놓고 이런 하이픈 같은 거 짝대기 그어놓고 하면은 D 타입이 수치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넌널이면서 D 타입들이 다 이제 부동소점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는 얘네들이 이제 수치형 데이터들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품종 같은 경우에는 D 타입을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이제 유형이 있고 그걸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면은 얘는 수치형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잘 반영을 해두시면 이제 이후에 분석할 때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describ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그 수치형 기반을 가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치형이 아닌 것들은 자동으로 제외가 됩니다. 그죠? 수치형이면 뭐 부동소수점 아니면 이제 정수형이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부동소수점들만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카운트는 이제 개수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150건이 있고요. 평균, 열별 평균, 열별 편차.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사분 범위의 값들이 제시가 되죠. 사분 범위의 이제 백분위수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왜 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이제 뭘 반영하고 있냐면 이 두 번째 문단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정상적이거나 특이한 값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가의 구체적인 기법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통계 수치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걸 본다고 넌 아냐? 모르죠.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그래프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 describe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통계 수치들 있죠. 요런 이제 통계 수치들을 눈으로 보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상자 그래프로 그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평가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의 맥스 값이 여기 있고 민 값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맥스 값은 8보다 살짝 모자른 것 같아요. 민 값은 4보다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4분 범위로 치자면 맥스는 이제 그 100분위수 이제 100%고 민 값은 100분위수 이제 0%잖아요. 그죠? 100분위수로 말하면. 그러면 요거는 100분이 이제 75%, Q3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죠. 요거는 25%, Q1. 요거는 50%, Q2 또는 중앙값이라고 그러죠. 미디언. 그러면은 요 수치들을 보면 맥스가 8.0보다 좀 작은 것 같고 미는 4.0보다 조금 크고요. 중앙값은 한 5 후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한 수치들이 첫 번째 열에 잘 반영이 되어 있나? 네, 보겠습니다. 맥스 값이 그 8보다 조금 작았죠. 민 값은 4보다 조금 컸는데 4.3 이랍니다. 그리고 중앙 값은 6보다 조금 작았었는데요. 정확한 값은 5.8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수치들 중에서 요 구간에 대응하는 것들이 이제 아래 이제 상자 그래프에서 대응되는 방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왔어? 라고 하시면 요런 애들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다른 열들에서는 요게 이제 안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열에서 요 동그라미들이 4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인 이상치인데요. 이게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값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답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다음 논의 사항입니다. 이 점은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